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구 노트랑 도면, 그리고 그 방대한 텍스트의 바닷속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가장 핵심적인 지식만 딱 추출해내는 시간,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미션이 바로 거대한 현대 건축물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심장이죠. 냉혈원 그리고 온혈원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건축이나 엔지니어링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한여름 떼아볕 아래에 있는 거대한 유리 마초르나 막 축구장 몇 개의 크기의 복합 쇼핑몰이 도대체 어떻게 그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는 걸까요? 그냥 엄청나게 큰 에어컨을 트는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바깥은 막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인데 회전문을 딱 통과하는 순간 완벽하게 통제된 공기가 우리를 싹 감싸잖아요. 이게 단순히 가정용 에어컨을 거대하게 키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죠. 빌딩의 심정부인 지하 기계실과 옥상에서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교한 엔지니어링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복잡한 건축 설비의 원리를 완벽하게 해독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단순한 기계 부품 나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연력학적 원리나 경제적 맥락을 짚어볼 거고요. 청취자분들이 다음 회의나 대화에서 이 지식을 자신 있게 뽐내실 수 있게 돕는 게 오늘 제 역할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냉방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 바로 압축식 냉동 사이클입니다. 냉방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료를 보면 결국 핵심은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이렇게 4단계로 규결되거든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 팽창 밸브의 역할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아, 팽창 밸브요. 네. 그러니까 압축기가 냉매진기를 막 강하게 짓눌러서 고온 고압가스로 만들고 그걸 응축기에서 열을 빼앗아 액체로 만든 다음에 좁은 팽창 밸브를 억지로 통과시키잖아요. 그렇죠.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맞아요. 이 병목 현상 같은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는 순간 압력이 급격히 뚝 떨어지면서 증발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약간 젖은 수건을 꽉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물리적 변화가 전체 시스템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오, 젖은 수건 비유가 아주 철떡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팽창 밸브를 통과하면서 압력이 확 낮아진 냉매가 마지막 단계인 증발기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주변의 열을 폭발적으로 흡수하며 증발하는 거죠. 그 증발할 때 열을 뺏어가니까 차가워지는 거군요. 네네, 바로 그때 뺏기는 열 덕분에 우리가 마시는 차가운 공기나 냉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방식이 운전도 쉽고 초기 비용도 적게 들어서 산업 현장이나 대형 상업시설에서 가장 널리 쓰여요. 구조가 워낙 직관적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압축기를 물리적으로 맹렬하게 돌려야 하니까 소음도 엄청 크고 무엇보다 유지비, 특히 피크 시간대 전기 요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아무래도 전기를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하니까요. 트레이드오프가 확실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형태를 바꾸는 마법 같은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아, 히트펌프 말씀이시죠? 네, 여름엔 에어컨이 되고 겨울엔 난방기가 되는 이 신기한 성질이요. 저는 거창한 설비가 추가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포웨이 밸브, 즉 사방향 밸브라는 아주 작은 부품 하나가 전체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다는 겁니다. 밸브 하나로 냉매의 방향이 역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름철에는 증발기가 실내에서 열을 흡수하고 응축기가 실외로 열을 버리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 밸브가 딱 전환되면서 냉매 흐름이 거꾸로 돕니다. 그럼 증발기가 응축기가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실내에 있던 증발기가 갑자기 응축기 역할을 하면서 뜨거운 열을 뿜어내고 실외에 있던 응축기가 증발기가 되어서 바깥의 열을 흡수해 오는 거죠. 와, 밖에 아무리 추워도 공기 중에 남아있는 열을 긁어 모아서 실내로 퍼붓는 방식이네요. 동력원으로 전기를 쓰면 EHP, 가스 엔진을 쓰면 GHP가 되는 거고요. 정말 놀라운 엔지니어링입니다. 열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펌프처럼 밖에서 퍼올리는 거라 에너지 효율이 정말 압도적이죠. 흐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냉난방을 다 해결하다니 참 우아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물로 냉방을 한다고 나와 있는 흡수식 냉동 사이클이요. 아, 네. 이 부분이 정말 발상의 전환이죠. 보통 냉매하면 프레온가스 같은 복잡한 화학물질을 떠올리는데 이 시스템은 그냥 물을 냉매로 쓰고 취아리튬이라는 물질을 흡수액으로 쓴단 말이죠.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진공 상태의 특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이거든요. 기압이 낮아지면 물이 끓는 온도도 같이 낮아집니다. 산 위에서
밥을 하면 설 익는 거랑 같은 원리죠? 맞아요. 이 기계 내부는 기압을 극단적으로 낮춘 고진공 상태를 유지해요. 그래서 물이 겨우 5도 정도의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격렬하게 끓으면서 증발하게 됩니다. 5도에서 물이 끓는다니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그 증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열을 주변에서 빼앗아 가는데 그 잡열을 이용해서 아주 차가운 냉수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증발, 흡수, 재생, 응축 이렇게 4단계를 거치죠. 아까 제가 취어리움을 언급했잖아요. 그게 흡수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물이 계속 증발하려면 내부의 수증기를 지속적으로 치워줘야 하잖아요. 취아리움이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엄청 강해서 이 수증기를 스펀지처럼 맹렬하게 빨아들여 액체로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아, 수증기를 치워주니까 진공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군요. 네. 그런데 수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취아리움이 묽어지니까 다시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재생기에서 열을 가해 수분을 날려보냅니다. 그때 열을 가할 때 전기가 아니라 도시가스나 버려지는 폐열을 쓰는 거네요. 전기를 거의 안 쓴다는 게 정말 엄청난 메리트 같아요. 그래서 피크타임 전력난을 피할 수 있고 진동이나 소음도 현저히 적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병원이나 도서관 같은 곳에 딱이겠네요. 단점은 없나요? 한계가 있죠. 물을 쓰다 보니 어느 점 이하로 내려갈 수 없어서 6도 이하의 아주 찬물을 만들긴 어렵고요. 고진공을 유지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해서 초기 비용이 비싸고 설치 면적이 크다는 게 단점입니다.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야겠네요. 자, 그럼 실내를 차갑게 식혔다는 건 결국 그 실내에서 막대한 열을 뽑아냈다는 뜻이잖아요. 이 열을 어디론가 버려야 할 텐데 수십 층짜리 빌딩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열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옥상이나 발코니에 있는 작은 실외기 수전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물의 비열을 이용하는 순행식을 주로 씁니다. 바로 옥상에 있는 거대한 냉각탑이죠. 아, 냉각탑. 바람으로 식히는 공맹식으론 한계가 있으니 물로 식히는 방식을 쓰는 거군요. 심지어 바다나 호수, 분수를 거대한 열 흡수원, 히트싱크로 쓰기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서 놀랐습니다. 네, 자연의 연용량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일반적인 냉각탑 구조를 보면 물과 공기가 만나는 방식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대향유형이랑 직교류형이요. 맞습니다. 대향유형은 꼭대기에서 물을 아래로 쏟아내고 거대한 송풍기가 밑에서 위로 강력한 바람을 쏘아 올려서 정면 충돌시키는 방식이에요. 위아래로 강하게 맞부딪히니까 좁은 공간에서 열교환이 확실하게 일어나겠네요. 반면에 직교류형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거대한 팬이 옆에서 수평 방향으로 바람을 끌어들여 직각으로 때리는 방식입니다. 공기 저항이 적어서 송풍기 동력을 좀 아낄 수 있죠. 물이 공기에 직접 닿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나뉘잖아요. 개방형이랑 밀폐형이요. 네, 개방형은 뜨거운 물을 직접 대기에 뿌려서 증발시키는 방식이라 효율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대기 중에 먼지가 물에 섞여 배관을 부식시킬 수 있죠. 반면 밀폐형은 냉각수가 구리배관 내부에서만 순환하고 간접적으로 식히기 때문에 오염이나 동파는 막을 수 있지만 설비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역시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군요. 자, 지금까지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쭉 훑어봤는데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굳이 제일 더운 낮이 아니라 밤에 냉동기를 미친 듯이 돌려서 얼음이나 찬물을 모아두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야간에 상업용 빌딩 기계실이 돌아가는 소리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수축열 그리고 빙축열 시스템이잖아요. 아,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경제학과 물리학의 융합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산업용 전력 요금이 아주 비싸고 전력 피크타임이라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심야 전력을 쓰는 거군요. 대한 열 배터리를 만들어 두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건 단순히 찬물을 모아두는 수축열보다 아예 얼음으로 꽁꽁 얼려버리는 빙축열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얼음 배터리네요. 아, 잡열 때문이잖아요. 이 수치가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단순히 물의 온도만 떨어뜨리는 수축열은 물 1kg당 약 8kcal의 열량만 저장할 수 있죠. 네, 온도만 변하는 현열을 이용하니까요. 그런데 0도의 물을 0도의 얼음으로 상태를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 즉 잡열을 이용하면 무려 80kcal의 열량이 추가로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95kcal의 열량을 머금게 되는데 맞습니다. 수축열의 8kcal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물 1kg 기준 동일한 공간 안에 무려 12배나 많은 에너지를 꽁꽁 눌러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12배요. 도심 빌딩 지하 공간이 얼마나 비싼데
얼음을 얼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간 효율이 12배가 뛴다는 건 정말 타협할 수 없는 무기네요.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아는 냉동기 용량 단위인 미국 냉동톤 USRT가 나오잖아요. 네, 실무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단위죠. 24시간 동안 0도의 물을 1톤을 완전한 얼음으로 만드는 능력. 이게 대략 시간당 3024kcal의 열을 빼앗는 파워라는데 이 단위를 알면 건물 냉동기 스펙이 딱 직관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깨알 상식입니다. 자, 이렇게 개별 건물 내부의 빙축열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시선을 도시 단위의 거대한 혈관으로 넓혀볼 시간입니다. 지역 난방과 열병합 발전이죠. 아파트 단지마다 있던 보일러 굴뚝을 사라지게 만든 그 시스템이요. 네, 대규모 여론 플랜트에서 약 115도에 펄펄 끓는 고온수를 만들어서 굵은 배관망을 통해 도시 전체에 공급하는 겁니다. 각 건물에서 열을 빼서 쓰고 60도 정도로 식은 물이 다시 플랜트로 회수되죠. 115도의 물이 우리 발밑을 흐르고 있다니 든든하네요. 그런데 이 지역 난방이 단순히 거대한 보일러 수준이 아니라면서요? 열병합 발전, 즉 CHP와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에너지의 40%만 전기가 되고 나머지 60%는 폐열로 버려지거든요. 60%가 버려진다고요? 네, 너무 아깝잖아요. 열병합 발전은 그 버려지는 폐열을 재활용해서 지역 난방 온수를 끓이는 데 씁니다. 엄청난 에너지 효율성 상승을 가져오고 환경 오염도 줄여주죠. 전기랑 열을 동시에 생산하니까 일석이조네요. 요즘은 태양광, 풍력, 지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도 이 여론으로 많이 쓰인다던데. 맞습니다. 다만 도시 지하에 단열 배관망을 쫙 깔아야 하니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고 배관이 길어지다 보니 중간에 열 손실이 발생한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명확히 존재하죠. 그렇군요. 결국 효율과 인프라 비용 사이에 끝없는 줄다리기네요. 자, 오늘 저희가 탐구한 자료의 요점을 싹 정리해보면 정말 감탄만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냉매가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물과 취화리 팀이 화학작용을 하고 지하에는 거대한 얼음 창고가 있고 도시 밑으로는 115도의 뜨거운 물이 흐르죠. 이 정교한 엔지니어링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게 살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요, 오늘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115도의 물을 도시 전체에 순환시키는 지역 난방, 그리고 12배의 효율을 내는 거대한 얼음 창고 빙축열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로 전 세계 도시들이 매년 역대 최고 폭염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도시는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이 난방 배관망 대신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빙축열 시스템을 두고 도시 전체에 차가운 물을 순환시키는 거대한 지역 냉방 생태계로 인프라를 완전히 뒤집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의 지하에는 과연 무엇이 흐르고 있어야 할까요? 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난방망이 냉방망으로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그 통찰, 정말 소름이 돋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던진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자료를 샅샅이 파헤치기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